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의 어릴 적 가정 환경은 꽤 평범했어요.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와 엄마, 남동생과 단란하게 살았죠.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한자리에 안주하지 않으셨고 주식도 투자하시고 부동산에 투자도 하셔서 큰 돈을 만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건물을 몇 개 갖고 있는 건물주가 되셨어요. 하지만 저와 동생한테는 늘 부모님한테 기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의존적이 되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서 너희 대학 등록금까지는 뒷바라지 해주지만 20살부터는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고 스스로 벌어서 적금도 들어야 한다. 엄마도 아빠의 뜻에 찬성이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은 집이 여유가 있어도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어서 쓰고 은행에서 나오는 상품들 중 뭐가 더 실속 있는지, 주식은 어떻게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친구들과는 관심 주제가 달라서 자연스럽게 자주 어울리지 않게 되더군요. 저는 대학 때부터 어떤 아이템이 더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게 더 흥미가 있었으니까요. 단점은 옆에 친구들이 없다 보니 외롭다는 거였죠. 친구들과 어울려 보려고 애도 많이 쓰고 많이들 쓰는 브랜드로 꾸며도 저는 뭔가 어색했고 재미도 없어서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친구들도 제가 끼면 좀 불편해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더 돈을 버는 일에 몰두했고 몇 가지 사업 아이템도 생각해냈지만 다 아버지한테 거절당했어요. 주연이 네 생각은 훌륭하지만 지금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아빠는 네가 먼저 큰 회사에 들어가서 실무 경력도 쌓고 사업이라는 세계가 어떤 건지 경험을 한 다음에 네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도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서 우선 취업을 하기로 했고 다행히도 4학년 2학기 때 한 대기업에 최종 합격하게 됐어요. 저는 기획팀을 가고 싶다고 했지만 배정이 된 곳은 인사팀이었어요. 제가 좀 실망해서 의기소침해 있자 아버지는 인사팀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하려면 기획력, 자금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볼 줄 알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줄 알아야 돼.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라. 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어 회사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인사팀에서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신입사원 때는 사수가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느라 잘 몰랐지만 나중에 같이 사원 연수 때 프로그램을 짜고 각자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등을 만들 때는 전에는 몰랐던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의외로 적성에 잘 맞아서 정말 재미있게 일을 했죠. 그러면서 틈틈이 주식도 하고 적금도 이것저것 쌓여서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고 저는 대리가 됐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셨지만 저는 저 스스로 뭔가 이루어내고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저는 신입사원인 한 남자와 만나게 됐어요. 영업팀에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어요. 얼굴 윤곽이 큼직큼직하고 호감형이었던 그 사람에게 저는 마음이 설렜어요. 다른 또래 남자 사원들은 제가 사무적이라며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어려워했는데 그 사람은 스스럼 없이 저에게 다가와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직원들 중에도 그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상냥하게 대해주니 제가 더 빠져들어간 것도 있고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서 고백은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먼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김주연 대리님, 저랑 사귈래요?
대리님 쪽팔리지 않게 저도 얼른 열심히 해서 대리 달게요. 라며 귀엽게 고백을 하는데 그만 냉큼 그러겠다고 했어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고백했다는 게 꿈 같기만 했죠. 게다가 회사 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신입사원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런 회사들이 있겠지만 당시의 사내 연애는 거의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에 저와 남자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나름 스릴이 있어서 저는 그저 재미있다는 생각만 했죠. 남자에게는 저와 다른 면들이 많았어요. 마음에 드는 신상품이 나오면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한지, 어떤 성능이나 기능이 좋아진 건지부터 체크하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일단 사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흥미가 없어지면 중고로 파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점들이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못하는 걸 한다는 게 좋아 보였거든요.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제가 지고 말았어요.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이 자유롭게 돈 쓰는 걸 보는 게 좋았으니까요. 저희 만남은 1년이 넘게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저와 남자는 결혼을 하자는 데에 큰 이견이 없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데에서 반대가 나왔어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그 남자가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반대하셨어요. 아빠는 사람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쉽게 단정하세요. 그럼 너는 저 사람이 왜 좋은데 네 말대로 너랑 성격이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라서 끌리는 거면 정말 위험해. 다시 생각해봐라. 아빠는 이제까지 제 인생 저보고 개척하라고 하셨으면서 왜 결혼에는 보수적이신 건데요. 제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통장은 몇 개나 있는지 물어봤니? 적금 들은 게 얼마나 되고. 결혼은 현실이야. 체크할 건 하고 생각해야지. 지금 넌 너무 감정적이야.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아버지도 결국은 두 손을 드셨어요. 엄마도 제 결혼이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네 말처럼 네 인생 네가 만들어가는 거잖아.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나도 믿고 싶다. 라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자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뵀던 남자 부모님도 유쾌해 보였고 집안 분위기가 자유분방한 것 같아 부럽기만 했어요. 남자 어머니는 한마디로 호탕한 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비 며느리 온다고 해서 내가 땡땡 호텔에서 음식 좀 맞춰봤어. 돈은 이럴 때 팍팍 쓰는 거야. 라는데 항상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엄마만 보다가 기분 내는 날이라며 돈을 쓰는 걸 보니까 시원시원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엄격하게 자란 탓에 그런 모습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때도 남자 집에서 요구하는 게 꽤 있어서 아버지가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보란듯이 제 적금을 깨서 그 돈을 마련해서 해내고 말았죠. 처음에는 그런 저를 말리던 엄마도 제가 제 인생 사는 거라고 하자 더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게 됐어요. 처음 6개월은 거의 싸우지도 않았고 매일이 재미있기만 했어요. 크게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자잘하게 싸운 적은 좀 있었지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과 제가 너무 다르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생활 방식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우선 쓰고 보며 즐기는 게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점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사업? 그럼 회사는 어쩌고? 어쩌긴 사업 시작하면 관둬야지. 내가 왜 영업팀 지원을 했는데. 다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해. 내 업장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당신이 회사 다닌 게 2년이 좀 안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사업에 대한 감각을 익힌 건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리 영업팀 일을 했다고 해도 사업이 만만한 건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좋아하는 걸 할 거니까. 그게 사업의 첫 번째 원칙이잖아. 라며 요식업을 하겠다더라고요. 남편이 미식가에 먹는 걸 좋아하고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했지만 좋아하는 거랑 사업은 엄연히 다른데 괜찮을지 불안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자 남편은 대뜸 우리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왜 우리 아빠는 요식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을걸?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업장 때문에 그래. 라며 아버지 건물에 새를 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혈육이라고 해서 뭘 봐주시는 분은 아니라 걱정이 됐지만 일단 남편과 같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자네 뜻은 잘 알겠어. 하지만 내 사위라고 월세를 깎아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 좋다면 내 건물에 들어와도 좋아. 마침 빈자리도 있으니까. 물론이죠, 장인어른. 저는 거기 입지가 좋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라며 시원시원하게 말하길래 저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남편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당신이 왜 그렇게 돈하고 융통성 없는지 알았다.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오죽하겠어.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사위한테 돈을 다 받겠다고 하셔? 진짜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가 없네. 그런 식으로 우리 아빠 비하하는 건 아니지. 아까는 입지가 좋아서 그렇다고 했잖아. 왜 딴 말이야. 그리고 각자 집안이 가치관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난 당신 집안에 할 말 없을 것 같아? 알았어. 아우 시끄러워. 자기 집 얘기에는 눈에 쌍불을 켜고 떽떽거려 진짜. 뭐가 어째? 그럼 내가 어머니 물정 모르고 해프게 써서 집안이 거덜나는지 어쩌는지 감각도 없어서 아들한테 용돈 털어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은 듣기 좋아? 뭐가 어째? 지금까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 무서운 여자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말해? 이거 왜 이래? 먼저 시작한 건 당신이야.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하지만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곧 풀어줬고 남편은 사업 준비를 했죠. 그 당시 유행하던 레스토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장사는 잘 됐어요. 남편도 꼬박꼬박 아버지한테 월세를 잘 보냈고 아버지도 조금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쳐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가족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자기 손님만 오면 히히덕거리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한 달이 건너라지만 너무 섭섭했고 실망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남편은 점점 본색을 드러냈어요. 엄마가 건물 관리를 맡은 다음부터 월세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죠. 어차피 그 월세는 아버지가 원래 남편 사업을 지켜보고 남편이 사업을 잘 꾸려나갈 때쯤 안 받으시려 했던 거라더군요. 그래서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됐다고 저러는 남편이 밉더군요. 엄마는 그냥 두라고 했지만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결국 보증금에서 까고 나오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그냥은 못 나간다고 버티더라고요.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는 건물을 전부 관리 못하겠다며 남편이 세를 든 건물만 남기고 다 처분을 하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손해를 좀 본 것도 있었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투자하셨던 주식이 갑자기 급락을 해서 그걸 메꾸는데도 돈이 들어가느라 전부 다 집이 좀 힘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자기가 장사가 안 된 건 건물이 낡은 걸 제대로 보수 안 해준 탓이 크다며 보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새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엄마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거였어요. 아니, 이런 게 내용증명 보낼 이유가 된다고? 그런 법이 어딨어? 라며 제가 화를 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일부러 아버지께 은행 계좌로 돈을 주지 않고 직접 만났을 때 월세를 주고 그걸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걸 빌미로 자기가 월세를 다 냈는데도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한다며 거짓 자료를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매사에 철저했던 아버지가 그래도 사위라고 직접 만나서 주겠다는 월세를 그냥 받으셨던 걸 이런 식으로 악용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인사팀에 있었어도 사람 보는 눈은 완전 꽝이었어. 당신이 이 정도로 저질스러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저질? 너 그거 나에 대한 모욕이야? 명예훼손이라고. 너 고소할 거야. 라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는 거예요. 거기에 월세 문제로 다툰 건 지우고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서 자기한테 말한 것들만 증거로 제출해서 정말 저를 고소하더군요. 엄마는 저희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남편에게 보증금을 다 내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가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돈 되는 건 다 챙겨갔어요. 결국 딸 때문에 많은 걸 잃게 된 것 같아 정말 피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위로하셨어요. 아니야, 이것도 내가 다 계산해보고 내린 결정이야. 우선 너는 이서방한 데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게다가 내 건물에서 쫓겨날 판인데 누가 봐도 네가 가해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 그 녹음까지. 그런 돈은 그냥 잊자. 우리가 다시 벌 수 있잖아. 며칠 지나고 나니 정신이 좀 또렷해지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도 알겠고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던 남동생과 통화해서 서로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적금 하나를 들어서 둘이 돈을 반반씩 내기로 했어요. 주식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로 했고요. 저 남편은 잘 모르는 게 있었는데 저희 집안 사람들은 끝까지 내놓지 않은 돈주머니가 있다는 거였죠. 그게 아버지가 저희한테 가르쳐 준 거기도 했고요. 그 사람들은 엄마가 건물도 팔고 어렵다고 하니 우리 집이 망한 것처럼 보여서 저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엄마나 남동생도 끝까지 이 돈을 써야 하나 내줘야 하나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른 거죠. 저는 이전 회사에 다닐 때 사수였던 분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했고 또 이혼까지 한 여자가 재취업하는 게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이어서 취직을 한 게 너무 감사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인사 업무에 격리나 잡무 같은 일까지 틈틈이 해야 했지만 이를 악물고 회사를 다녔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교회에 부동산 자리를 대기업 건설회사에 비싸게 팔았어요. 그 자리에 고급 빌라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나머지는 지금은 그냥 은행에 저축해 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번 돈으로 남동생과 든 적금을 꼬박꼬박 부었고 주식도 열심히 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돈이 모였을 때 동생도 귀국을 하게 됐어요. 동생은 오자마자 유명한 대학의 연구소로 가게 되었어요. 저와 동생은 적금과 갖고 있던 돈, 그리고 주식을 전부 합쳐서 엄마의 도움을 조금 받아 큰 돈을 만들어서 계획했던 일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전 남편이 지금 새들고 있는 건물을 사는 거였어요. 그 건물주는 처음에는 팔지 말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자리가 꽤 좋은 데였거든요. 미래 전망도 있었고요. 저희가 시세보다 좀 더 많이 쳐주겠다고 하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더라고요. 아, 그런데 조심해야 될 세입자들이 있어요. 2층에 있는 일식집하고 1층 가운데에 있는 설렁탕집인데 2층은 아들이 하고 1층은 그 엄마가 하는데 아주 지독해요. 내가 진짜 그 두 집에는 제대로 월세를 받아보질 못했네. 보증금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보내려면 내보내세요. 근데 쉽게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나도 아주 골치 아팠다니까. 라는 전 주인 말에 저는 그 사람들이 전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감이 맞더군요.
저는 2층과 1층 가운데에 있는 식당이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걸 확인 후 전 주인한테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동시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 남편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가 누군지 모르고 무조건 만나자고 하더군요. 제가 엄마와 같이 나타나자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얼굴이 굳어서 한동안 멍하니 있더라고요. 제가 이 건물 새 주인이에요. 저도 구면이고 우리 엄마도 구면이죠. 동생은 학교일 때문에 같이 못 왔어요. 보자고 하신 건 뭐 돈 문제가 해결돼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전 볼 이유가 없는데요. 라고 하자 둘은 잠시 대답이 없더니 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격조했습니다. 제가 왜 그쪽 사부인입니까? 그런 사이 끝난 게 언젠데요. 그 지겨웠던 사돈관계였을 때에도 저한테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양반이 이제 와서 왜 격식을 차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엄마가 냉정하게 말하자 전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거두절미하고 월세를 거의 1년 넘게 밀렸더라고요. 보증금 까먹은 건 이미 오래 전이고요. 전 주인을 뭘로 협박해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여기서 하는 대화 녹음하려면 하세요. 저도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돈 구하셨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라고 하자 전 남편은 겨우 입을 떼더라고요. 그게 실은 전 주인하고 얘기가 돼서 있었던 건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도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2주 시간 줄 테니까 그 안에 나갈 때 구하세요. 저희도 건물 리모델링하고 다른 세입자 들여야 돼서 시간 많이 못 줍니다. 저와 엄마는 그렇게 못을 받고 자리를 떠났어요. 전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댔어요. 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전 남편 전화를 안 받자 시어머니는 결국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얘, 너랑 나는 그렇게 사이 나쁘지 않았잖아. 나를 봐서라도 예전 일 잊고 어떻게 안 되겠니? 우리 보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이런 게 임대주의 흉포라는 건데 이건 아니지. 저를 이렇게 찾아오신 게 횡포죠. 그리고 사이가 뭐가 어째요?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한 거 어머니란 거 저 이혼하고 알았어요. 남편 회사 입사한 다음에 회사 여직원들 뒷조사 싹 해서 저희 집 좀 사는 거 알고 그거 이용해서 저한테 접근한 거잖아요. 원래는 저희 집 재산 쏙 빼먹으려다가 엄마 아빠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생각처럼 안 돼서 되게 힘드셨다면서요. 저도 뒷조사해서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생쇼 그만하세요 할머니.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급하게 저를 잡으며 아니다 얘. 그거 다 오해야 오해. 네가 잘못한 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흥신소통해서 자료도 다 확보했어. 당신도 거기다 부탁해서 내 뒷조사 다 했잖아. 우리 집안 재산도 전부. 나도 다 배운 대로 하는 거야. 항상 녹음기 갖고 다니면서 녹음하고 자기들 유리한 부분만 따서 증거자료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물먹인 사람 한둘 아니라던데? 어디 나랑도 한번 붙어보고 싶으면 해보시던지. 내가 예전처럼 호락호락할 줄 알아? 라고 하니 그제야 물러나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또 찾아왔어요. 주연아,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녹음을 해. 혹시 예전에 내가 너가 한 말 녹음한 것 때문에 그래? 그건 그만큼 나도 간절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나 한 푼 증거 없이 너랑 이혼하면 어떡하겠어. 물론 네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그때 네가 앞에 했던 말은 잘라먹고 내가 했던 말만 증거로 제출한 거 인정하는 거네? 내가 치사했다. 옹졸했어. 그러니까 나랑 이제 얘기 좀 하자. 라길래 저도 녹음기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네가 다 인정했어. 그러니까 약속한 날짜에 안 나가기만 해. 이걸로 너 사기죄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고소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네가 더 잘 알지? 맨날 하던 짓이니까. 어디 이번엔 네가 독박 써봐. 라고 하자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지만 말아줘. 응?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전 남편은 계속 빌기만 하더군요. 그럼 제 날짜에 나가세요. 지금까지 안 낸 월세, 보증금 까고도 모자라는 거 다 내고요. 알겠어요? 뻔뻔한 세입자 양반? 라고 하자 전 남편은 더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보증금으로 해결 못한 월세까지 다 내고 가게를 비워주고 나갔어요. 그 후에 두 사람 소식은 못 들었고요. 집을 팔고 이사 갔다는 얘기만 들었네요. 그렇게 거의 6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남동생과 엄마께는 그때 일이 고마워서 저는 지금도 계속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고 있답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잊고 사는 게 나를 위한 길이라지만 저는 꼭 한번 그 사람들에게 되짚어주고 싶었고 지금도 그 후련함엔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잊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혼에 너무 질려서 지금은 독신으로 살고 있어요. 엄마와 같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외로운 걸 모르고 지내고 있네요.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간들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